샬롬 25번째. 이것들을 내가 앉을 작업대 아래에 거치한 다음 공급기를 내 가슴 안에 있는 기관지 흡입구에 직접 연결했다. 이렇게 하면 앉은 채로 6일째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터였다. 기한 내에 실험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나는 기한 말미에 동료가 내 실험실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아놓았다. 그러나 내심 나는 기한 내에 수술을 마치지 못할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경우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내 뒤통수와 정수리를 형성하고 있는 만곡한 덮개판을 떼어내고 이어서 그보다는 만곡도가 덜한 축두부 덮개들을 떼어내는 것으로 수술을 시작했다. 얼굴 덮개가 유일하게 남아있었지만 구속 브레킷에 물려 있어서 전망경을 써도 나는 그 내부를 볼 수 없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나의 뇌였다. 뇌는 10여 개의 하위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하위 부품의 표면은 정교하게 주조된 외피로 덮여 있었다. 전망경을 외피들을 가르고 있는 틈 가까이로 가져가자 그것들 내부의 엄청난 메커니즘을 일별할 수 있었다. 감질날 만큼밖에 안 됐지만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목격한 그 어떤 기계 장치보다 더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장치도 범접할 수 없는 이것이 신의 작품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고양감과 동시에 현기증을 유발하는 광경이었다. 나는 순수하게 미학적인 관점에서만 잠시 이 광경을 음미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험을 시작했다. 뇌는 머리 중앙부에 위치한 실제 사고 활동을 담당하는 인지 엔진과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기억 저장 부품들로 나뉜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나의 관찰도 이 가설과 일치했다. 주변부의 하위 부품들은 서로를 닮아 있었지만 중앙부의 하위 부품은 이것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모양에다 움직이는 부위도 더 많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품들 모두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탓에 실제로 그것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는 힘들었다. 무엇이든 더 알아내려면 더 밀접한 위치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각 하위 부품은 뇌의 기저 부위에 위치한 조절 장치로부터 공기를 공급받는 자체 저장고를 갖추고 있었다. 나는 가장 뒤쪽에 있는 하위 부품의 전망경에 초점을 맞춘 다음 원격 조작기를 이용해 그 부품의 공기 방출관을 재빨리 떼어내고 그 자리에 더 긴 방출관을 달았다. 수없이 예행 연습을 했기에 순식간에 해낼 수는 있었다. 하지만 해당 부품의 저장고 속에 남은 공기가 소진되기 전에 연결을 완료할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품의 작동이 조회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수술을 재개했다. 나는 그 뒤쪽의 틈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긴 방출관의 위치를 재조정했다. 그 부품에서 나온 다른 관들이 이웃한 부품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가느다란 조각기 한 쌍을 골라 좁은 틈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관들을 하나씩 각 긴 관으로 대체했다. 이윽고 나는 이 하위 부품과 뇌의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는 공기관들을 모두 긴 것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그 하위 부품을 지지틀과 분리해 그 전체 부위들 전에는 내 뒤통수였던 부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과정 어딘가에서 나의 사고 기능이 손상했을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산술 테스트를 몇 개 실행해 보고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머리 위에 비계에 분리시킨 하위 부품을 매달아 놓으니 이제는 뇌 중앙부에 위치한 엔진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현미경을 밀어 넣을 만한 공간은 턱없이 모자랐다. 나 외에 내가 기능하는 광경을 정말로 관찰하기 위해선 적어도 6개의 하위 부품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 공을 들이고 고심을 거듭하며 나는 다른 하위 부품들의 공기관을 긴 관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되풀이했다. 하나는 좀 더 뒤쪽으로, 2개는 좀 더 위쪽으로, 다른 2개는 좌우로 빼내 모두 머리 위에 비계에 매달았다. 작업이 끝나자 나의 뇌는 폭발 후 몇백 분의 초도 지나지 않은 순간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또다시 현기증에 이뤘다. 그러나 엔진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밑에 있는 나의 몸통에 연결된 수많은 공기관과 작동 로드들의 기둥에 덧받친 상태로 이제는 공간적 여유가 생겨서 내 현미경을 360도 회전시켜 내가 떼어낸 하위 부품들의 내부 표면들을 훑어볼 수가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금빛 기계로 이루어진 소우주였고 조그마한 회전자들과 초소형 왕복 실린더들로 가득 찬 풍경이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궁금했다. 내 몸은 어디 있는 것일까? 나의 시력과 동작을 더 넓은 공간으로 연장해준 도관들은 나의 원래의 눈과 손을 뇌에 연결하고 있는 도관들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조작기들은 실질적으로 내 손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내 전망경 끝에 달린 확대경들은 실질적으로 내 눈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아니 밖으로 나온 인간이었다. 확장된 뇌의 한가운데에 해체된 조그만 몸이 위치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내 몸에 배치해 놓고 나는 나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현미경을 돌려 기억 담당 하위 부품 중 하나의 형태를 관찰했다. 나 자신의 기억을 해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 단지 기억이 기록된 방법을 추측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있을 뿐이었다. 예상대로 겹겹이 포개진 박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톱니바퀴나 개폐기마저 보이지 않는 것은 의외였다. 대신 하위 부품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느다란 공기관의 뱅크였다. 이 세관들의 틈새로 뱅크의 내부를 지나가는 잔물결 같은 것이 흘끗 보였다. 현미경에 배율을 올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세관들이 미세한 공기 모세관들과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세관들은 표면에 금박 조각들이 점철된 조밀한 와이어 격자와 얼기설기 엮여 있었다. 모세관에서 새어나오는 공기의 영향으로 금박 조각들은 다양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는 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지는 못하므로 그 금박 조각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개폐기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금박 조각들이야말로 내가 찾던 개폐기이자 나의 기억이 기록되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내가 본 잔물결 현상은 금박들의 배열을 읽고 인지 엔진으로 되돌려 보내는 회상 행위였음이 분명했다. 이 새로운 정보로 무장하고 나는 이번에는 인지 엔진 쪽으로 현미경을 돌렸다. 이번에도 역시 와이어 격자가 관찰됐다. 하지만 이곳의 금박 조각은 소정 위치에 정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앞뒤로 벌럭거리고 있었다. 사실 이 엔진은 공기 모세관보다도 격자의 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엔진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공기가 어떻게 이 많은 금박 조각들에게 일관되게 닿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관찰을 계속했고 마침내 금박 조각 자체가 모세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박 조각들은 일시적으로 도관과 밸브를 형성하지만 이것들은 다른 금박 조각들로 공기를 전달하는 동안만 존재했다가 임무를 마치는 즉시 사라진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인 엔진이었고 그 작용의 일부로서 자기 수정을 행하고 있었다. 격자는 기계라기보다는 그 기계의 전모가 기록되는 페이지에 가까웠고 그 기계는 그 위에 끊임없이 기록을 행하고 있었다. 나의 의식은 이런 미세한 금박 조각들의 위치에 의해 부호화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금박 조각들을 움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기에 부호화되어 있다고 하는 쪽이 더 정확했다. 이 금박 조각들의 진동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추정과 달리 공기는 단순히 우리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기는 사실상 우리의 사고가 각인되는 바로 그 매체였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공기 흐름의 패턴이었다. 나의 기억은 박편의 펜 홈이나 개폐기의 위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아르곤의 흐름으로서 각인되는 것이다. 이 격자 메커니즘의 본질을 파악하자 폭풍수 같은 통찰이 나의 뇌리를 잇따라 꿰뚫고 지나갔다. 사소하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통찰은 가장 연성이 높고 유연한 금속인 금이 우리 뇌의 유일한 재료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가장 얇은 박편들만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섬세한 필라멘트만이 접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내가 천필로 동판에 이 글을 새기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마다 덜어내는 거스러미는 거칠고 무거운 새밥이나 다름없다. 격자 메커니즘이야말로 기록과 삭제를 고속으로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매체이며 개폐기나 톱니의 배열 따위는 이미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로 공기 부족으로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허파를 장착해도 그를 되살릴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해졌다. 격자 내부의 금박 조각들은 연속적인 공기 쿠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런 방식은 금박 조각들을 앞뒤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은 공기 흐름이 멈출 경우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박 조각들은 모두 격자에 매달린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그것들이 표현하던 패턴과 의식을 지워버린다. 공기를 다시 보급해도 이미 손실된 패턴을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속도를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패턴을 저장하기 위해 좀 더 안정적인 매체를 쓴다면 우리의 의식은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계가 변칙적으로 작동한 원인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금박 조각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공기가 그 움직임을 받쳐주기 때문이므로 공기 흡입량이 충분하다면 금박 조각들은 거의 아무런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만약 그보다 더 천천히 움직인다면 그것은 마찰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그것은 오직 금박 조각들을 받쳐주는 공기 쿠션이 희박해지고 격자를 통과하는 공기 흐름이 약해졌을 경우의 일이었다. 빨라진 것은 탑시계들이 아니었다. 우리의 뇌가 느리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탑시계는 템포가 변하지 않는 진자 혹은 유속의 변화 없이 관속을 통과하는 수은의 흐름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공기의 흐름에 의존해 작동한다. 공기의 흐름이 감속하자 우리의 사고가 느려지면서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전부터 우리의 뇌가 느려지지 않았는지를 의심했고 그 가능성은 나를 자기 해부로부터 몰아넣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엔진이 공기를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었고, 그 메커니즘의 일부가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형되면서 시간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 추측이 맞았다면 상황이 심각하기는 해도 최소한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수리의 원래 속도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톱니바퀴의 움직임이 아니라 순전히 공기의 패턴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했다. 대체 무엇이 사람의 뇌 속 공기의 흐름을 늦출 수 있단 말인가? 공기충전소 공급기의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허판의 공기압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뇌에 도달하기 전 일련의 조절 장치를 거쳐 단계적으로 압력을 떨어뜨려야 할 정도였다. 따라서 작용력이 감소한 원인은 반대로 생각해야 했다. 우리를 에워싼 대기의 압력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순간 나는 유일한 해답을 깨달았다. 우리의 하늘은 무한하게 높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시계를 넘어선고 어딘가에서 우리 세계를 에워싸고 있는 크롬의 벽은 내부에 만곡한 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의 우주는 열린 우물이 아니라 봉인된 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기는 그 방 안에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지하 저장고의 공기와 동일한 기압이 될 때까지. 내가 이 글을 각인하면서 공기가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공기가 만들어낼 수도 파괴할 수도 공기는 만들어낼 수도 파괴할 수도 없다. 우주에 존재하는 공기의 총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공기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실제 원천은 기압 차이이다.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 낮은 공간으로 흐르는 현상 말이다. 우리의 뇌의 활동, 우리 몸의 움직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기계들은 공기의 움직임, 각기 다른 압력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바로 그 힘에 의해 작동한다. 우주 어디를 가도 압력이 똑같다면 공기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 공기에 둘러싸여 공기에서 아무런 혜택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는 공기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매일 새로운 허파 한 쌍으로부터 끌어내는 공기의 양은 내 팔다리 관절과 내 외피의 이음매를 통해 새어나가는 공기의 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내 주위의 대기에 내가 더하는 공기의 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다. 나는 다만 고압의 공기를 저압의 공기로 바꾸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이 우주의 압력 평형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각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치명적인 평형 상태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가겠지만 지금처럼 몸은 구속 브레이크에 조정되어 있고 뇌는 실험실 전체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다. 나는 사고가 동요하면서 뇌의 박편들이 더 빠르게 물결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광경은 꼼짝 못하는 상태로 구속되어 있는 나를 한층 더 동요하게 만들었다. 공황에 빠졌다면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꼼짝 못하면서도 통제력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악몽 같은 발작 상태에 빠져 구속에서 풀려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공기가 떨어졌을 것이다. 나의 손이 제어반을 조정해 뇌의 격자를 향해 있는 전망경을 돌린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지만 운이 따라준 결과였다. 이제 보이는 것이라곤 작업대의 빈 표면뿐이었고 그 덕에 나는 나 자신의 두려움을 목도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침착해질 수 있었다. 충분히 냉정을 되찾게 되자 나는 나 자신을 재조립하는 긴 과정에 착수했다. 마침내 나는 뇌를 원래의 조밀한 배치 상태로 복귀시켰고 머리 덮개들을 재장착한 다음 구속 브레이크를 풀고 나왔다. 처음에 다른 해부학자들은 내가 발견한 사실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자기 해부 이후 몇 달이 흐르자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나의 가설을 수긍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 많은 뇌를 검분하고 더 자주 기압을 측정했으며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하나같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우주의 배경 기압은 실제로 증대하고 있었고 그 결과 우리의 사고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이 처음으로 대중하게 알려지고 며칠 동안은 공황 상태가 확대됐다. 사람들이 난생 처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개념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을 적극 자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공기를 낭비한 사람을 고발했다가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사상자가 발생한 구애까지 있었다. 이런 죽음을 유발했다는 수치심과 더불어 대기의 기압이 지하 공기 저장고의 기압에 동일해지려면 몇 세기를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탓에 공황 상태는 곧 수그러들었다. 정확히 몇 세기가 걸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측정과 계산이 실행되어 논쟁 중이다. 한편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관한 토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분파는 압력의 균등화를 역전시키겠다는 기치를 내세워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그 분파에 소속된 기사들은 대기의 공기를 빨아들여 피부가 더 작은 공간에 강제로 밀어넣는 장치를 제작했다. 그들은 이 과정을 압축이라 불렀다. 이 장치는 공기를 지하 저장고에 보존되어 있었을 당시의 압력으로 되돌린다. 역전주의자들은 흥분된 어조로 이 장치가 새로운 종류와 공기 충전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 이 충전소가 허파에 새로 공기를 채울 때마다 개인뿐 아니라 우주 자체의 활력까지 재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해보자 유감스럽게도 이 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장치 자체가 지하 저장고의 공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허파 하나에 채울 공기가 만들어낼 때마다 같은 양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이 장치는 균등화 파경을 역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더 심화시켰다. 지지자들 일부는 이런 좌절을 겪은 후 환멸을 느끼며 떠나갔지만 역전주의자 집단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공기를 쓰는 대신 태엽을 풀거나 무게줄을 내려 작동시키는 새로운 압축기의 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장치들도 돌팔구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단단히 잠긴 태엽은 그것을 감은 사람의 몸에서 공기가 배출되었음을 의미하고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무게추는 그것을 올린 사람의 몸에서 공기가 배출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동력원 중 궁극적으로 기압차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그러기에 그 작동이 기압 차이를 줄이지 않을 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역전주의자들은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공기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압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주에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아 줄 수 있는 무한 동력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낙관론을
공유할 수 없다. 균등화 과정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결국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는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 어느 한 지점의 공기가 다른 지점의 공기보다 짙거나 희박한 현상이 사라지면서 피스톤을 움직이거나 회전자를 돌리거나 금박 조각을 벌럭이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것은 압력의 종말, 동력의 종말, 사고의 종말이 될 것이다. 우주는 완벽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의 연구가 과거의 비밀이 아닌 미래의 궁극적 운명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과거에 관해 중요한 뭔가를 알아낸 것이라고 믿는다. 우주는 엄청난 양의 공기가 비축된 데서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한다.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욕구와 고찰은 우리의 우주가 점진적으로 내쉬는 숨에 의해 생성된 소용돌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내심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사고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해부학자와 기계 기사들은 원래의 뇌 공기 조절 장치를 대체할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뇌 기압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주위의 기압보다 조금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이 장치가 우리 몸에 장착되면 우리의 사고는 주위의 공기 농도가 높아져도 과거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채로 영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언젠가는 기압차가 극단적으로 줄어 우리의 팔다리는 약해지고 동작은 굼떠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육체적 무기력감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고 족도를 늦추려는 시도에 나설지도 모르지만 그런다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가속화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뚝딱거리는 시계는 미친 듯이 빨라진 전자 속도에 맞춰 찍찍거리고 떨어지는 물체는 마치 용수철로 튕기듯 지면에서 돌진할 것이다. 진동은 우리 몸 안에 케이블을 채찍으로 때리듯이 타고 내릴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팔다리는 완전히 동작을 멈출 것이다. 종말에 이르러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사고 과정은 계속 작동되어 의식은 그대로인데 마치 조각상처럼 몸이 굳어꼼짝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다. 어쩌면 우리는 말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 상자는 우리의 팔다리보다는 작은 기압차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 충전소를 방문할 수 없게 된다면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사고에 필요한 공기량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는 사고가 완전히 정지하는 순간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연장하기 위해 침묵한 채 남아있는 편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종말이 닥칠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할까?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중 소수는 움직임이 멈추기 전 뇌의 공기 조절 장치를 충전소의 공기 공급기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사실상 세계의 위대한 허파로 자기 허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이들은 모든 기압이 완벽하게 균등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렷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 남은 마지막 기압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의 의식적 사고를 생성하는 데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우주는 절대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생명과 사고는 정지하고 이것들과 함께 시간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설령 완전히 둘러막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우주는 무한하게 뻗어 나가는 단단한 크롬 내부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기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우주 말고도 공기 주머니가 훨씬 부피가 큰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 이 가상 우주의 기압이 우리 우주의 기압과 같거나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기압이 훨씬 낮거나 혹은 아예 진짜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가상 우주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럼은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이것을 뚫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그곳에 닿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우주에서 남은 공기를 흘러보내 동력을 얻을 길도 없다. 그러나 나는 우리와 이웃한 이 가상 우주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공상에 잠기곤 한다. 만약 그들이 두 우주 사이를 도관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하고 우리 우주로부터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우리 우주를 일종의 공기 저장고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동 공급 장치로 삼아서 우리 공기를 사용해 자기들의 문명을 가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나의 동력원이었던 공기가 다른 사람들의 동력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기가 언젠가 다른 사람의 몸 안에 흐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할 생각은 없다. 나는 그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가 일시적으로 취한 패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를 이루는 패턴과 내가 살고 있는 전 세계를 이루는 패턴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실현 가능성이 한층 더 희박해질지언정 또 다른 희망이 있다. 이웃하는 우주와 주민들이 우리의 우주를 단지 공기 저장고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뚫어 직접 탐험하는 오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다. 탐험자들은 우리의 거리를 거닐며 우리의 미동 없는 몸을 보고 우리가 소유했던 물건들을 살피고 우리가 살았던 삶을 상상할 것이다. 그런 연유로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이 기록을 읽는 당신이 바로 그런 탐험자이기를 희망한다. 이 동판을 발견해 그 표면에 각인된 글을 당신이 해독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당신의 뇌가 일찍이 내 뇌를 움직였던 공기에 의해 작동하든 그렇지 않든 내 글을 읽는 행위를 통해 당신의 사고를 형성하는 패턴들을 한때 나의 사고를 형성했던 패턴들을 복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동료 탐험자들은 우리가 남긴 다른 책들을 발견해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협동적 사고를 통해 우리 문명 전체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정적에 감싸인 우리의 거주 지역들을 거닐며 과거 그곳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길. 탑시계들이 휘부를 울리고 이웃끼리 공기 충전소에 모여 얘기를 나누고 보급군들이 광장에서 시를 낭독하고 해부학자들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다음번에 당신들을 애워싼 이 얼어붙은 세계를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길. 그러면 우리 세계는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행운을 빈다 탐험자들여. 그러나 문득 궁금해진다. 혹시 당신들에게서도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그럴리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평형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은 비단 우리 우주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우주에 내재된 특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내 사고의 한계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당신들은 진정으로 영원한 압력의 원천을 이미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추측은 이미 충분히 비현실적으로서 이것은 너무 큰 비약일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먼 미래의 일일지에 대해선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당신들의 사고도 우리처럼 정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당신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 그러했듯 다른 모두가 그러하듯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린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은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설령 이런 사실을 자각한다 해도 슬퍼하지 말기를. 나는 당신의 탐험이 단지 저장고를 쓸 수 있는 다른 우주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희망한다. 지식을 원했기를. 우주가 내쉬는 숨으로부터 무엇이 생겨나는지 알고 싶다는 갈망에 의해 움직였기를 희망한다. 우주의 수명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생성되는 생명의 다양한 양태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운 건물, 우리가 읽은 미술과 음악과 시,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 어느 것도 필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우주는 그저 나직한 쉬 소리를 흘리며 평형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었다. 그것이 이토록 충만한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은 기적이다. 당신의 우주가 당신이라는 생명을 일으킨 것이 기적인 것처럼. 탐험자요,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무렵 나는 죽은 지 오래겠지만 나는 당신에게 고별의 말을 남긴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에 관해 묵상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가 내게는 있다고 느낀다. 지금 이 글을 각인하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묵상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